가보개혁이 책에는 먼저 나와 있습니다. 책을 좀 보실까요? 얇은 책을. 얇은 책이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이 얇은 책을 기반으로 설명을 들으면 되겠어요. 근데 가보개혁이 그냥 딱 떨어진 게 아니에요.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개혁이라는 놈을 쭉 놓고 보면 이미 개혁은 그 전부터 시행되어 온 바가 있었죠. 거기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 근대적 개혁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자신있게 대답해 보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개혁이 뭐라고요? 갑신정변이었잖아요. 다 잊어먹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심리 똑대고 앉아 계세요? 우리나라 최초 근대적 개혁이 뭐라고요? 갑신정변이라고. 그리고 10년 동안 개혁이 단절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단절된 개혁이 다시 추진된 게 바로 뭐예요? 가보개혁이에요. 됐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다시. 우리나라 최초 근대적 개혁은 뭐라고요? 갑신정변이에요. 근데 그 갑신정변을 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네? 급진개혁파죠. 급진개혁파. 정리됐어요? 사람들? 그런데 그 급진개혁파 이전에 온건개혁파와 급진개혁파가 나눠진 것은 뭐 때문에? 이모군란 때문에. 기억나세요? 이모군란 이전에는 개혁파가 있었죠? 그 개혁파가 형성된 과정을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형성된 과정을 보면은 중국의 무슨 운동? 양문동에 영향을 받았다. 일본의 뭐? 문명개화론 영향을 받았다. 기억나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사학파 실학자의 영향을 받았다. 박지원의 손자 박규수. 또 한 사람 누구죠? 오경석. 또 한 사람 누구죠? 유홍기. 이들이 초창기 개혁파다. 그러니까 개화라는, 개혁이라는, 근대화라는 얘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앞줄에 서야 될 사람 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순서대로 갑니다. 이제 아까는 거꾸로 왔었고요. 거꾸로 뒤에서 왔었고 다시 순서대로 가겠어요. 초기 개혁파 세 사람 누구라고요?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그 앞줄에 서 있는 게 중사학파 실학이다. 또는 중국의 양문동이다. 그죠? 일본의 문명개화론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초기 개혁파가 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박교수, 오경석, 유홍기. 유홍기의 제자들이 많다고 그랬죠? 그 제자들이 갑신정변을 일으킨 사람들이 많아요. 초기 개혁파의 한 사람인 유홍기가 제자들을 많이 양성했거든요. 그래서 자, 갑신정변은 가보개혁 10년 전에 실패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10년 전에 실패하고 어떻게 깨졌냐? 김옥규는 피살당하고 박영현은 일본으로 망명가고 서재필이는 미국으로 토끼고 다 그랬잖아요. 박살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10년 뒤에 가보개혁이 시행되게 됐어요. 가보개혁. 그래서 가보개혁은 1차 개혁, 2차 개혁, 3차 개혁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눕니다. 이 가보개혁이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씩 꼭꼭 나오는데 이 가보개혁 문제를 보니까 되게 문제 내용이 뭐냐면 이 두 가지를 가르는 문제를 많이 내요. 1차 개혁 내용과 2차 개혁 내용을 구분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되게 중급 이상이거나 아니면 수능 이상의 시험에서 말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안 나와요, 이런 것들. 알겠죠? 초등학교 때는 큰 줄거리, 아까 얘기한 큰 줄거리, 우리가 처음에 해봤던 그런 줄거리도 나오고, 중고등학교 이상 가면 이 구분 문제가 잘 나와요. 가보개혁 1차, 2차 개혁 구분 문제. 그리고 3차 개혁은 특별히 해가 넘어가서 가보년이 아니라 뭐에 이루어졌어요? 을미년에 행해진 개혁이거든요. 이걸 무슨 개혁이라고? 을미개혁 그래요. 그러니까 가보개혁 3차 개혁이 무슨 개혁이다? 을미개혁이다. 그래서 을미개혁은 여러분도 공부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도 공부 많이 했을 거예요. 을미개혁만 떠나놓고. 이거 아주 유명하죠. 태양력과 또 뭐였어요? 종두법과 또 뭐였죠? 네? 단발령이죠. 단발령. 그래서 단발령이 내려졌다. 단발령. 요 단발령. 아주 중요한 임팩트 있는 사건이죠. 이 단발령과 을미년에 있었던 뭐? 을미사변. 이 두 가지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 의변이 일어난다. 이 인과관계.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 크게 가보개혁은 1차, 2차, 3차로 나누고 3차 개혁은 을미개혁인데 을미개혁은 아주 두드러진 태양력, 종두법, 단발령 이런 것들이 시행됐으므로 요것만 따로 떼어서 딱 먼저 알아두고 나머지는 1차, 2차를 구분하는 데 치중해야 됩니다. 오케이? 책을 좀 보겠어요. 얇은 책 다 있으시죠? 없으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드릴게요. 얇은 책 없는 다 있죠? 책으로는 페이지 29
구적입니다. 자, 가보올믹의 그 전개 과정 그랬어요. 요거는 이제 그 사료 중심으로 내용 중심으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교재를 보면서 좀 하겠습니다. 1차 김홍진 내각에서 누가 주도했다고요? 온건계합파가 주도했어요. 가보개혁은 누가 주도했다? 온건계합파. 갑신정변은 누가 주도했다고? 급진계합파. 우리가 지금 뭘 구분하고 있나요? 사람을 구분하고 있죠. 급진계합파라는 사람들이 주도한 게 뭐라고? 갑신정변이고, 김홍집 온건계합파죠. 온건계합파, 김홍집 등이 주도한 게 뭐라고요? 네, 그래서 그 가보개혁이다. 가보개혁은 온건계합파가 주도했다. 나중에 일본의 망명 같던 박영효가 끼어든데, 선생님 박영효는 급진계합파잖아요. 급진계합파였지만은 이미 이제 말랑말랑해졌어요. 세월이 10년이 지났으니까 옛날에 성격 더럽다가 이제 어때요? 세파에 많이 시달려가지고 말랑말랑해져 온건해졌어요. 알겠죠? 그래서 온건계합파가 주도했습니다. 궁극기무처 내모하세요. 가보개혁을 주도한 기구가 뭐라고요? 궁극기무처를 두고. 잠깐 이거랑 헷갈리기 쉬운 게 맨 처음에 1880년대 민비가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구 뭐가 있다고 그랬죠? 통리기무아문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궁극기무처를 두고, 궁극기무처는 뭐라고? 가보개혁을 강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초입법적 기구였다. 궁극기무처.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궁극기무처는 초입법적 기구다라고 이렇게 어려운 표현을 씁니다. 원래 우리가 법을 만들려면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예요? 국회죠, 국회. 서양으로 말하면 의회죠. 근데 의회에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법을 만든 게 아니라 지들 멋대로 법을 만들게 하는 기구가 뭐라고요? 초입법적 기구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입법기관에 의해서 절차를 지켜가면서 만든 법을 만드는 기구가 아니라 독재자들이나 이런 놈들이 지들 마음대로 법을 만들게 한 기구가 뭐라고요? 초입법적 기구.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가보개혁 때 뭐가 있었다고요? 궁극기무처 가보개혁 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또 있었어요. 초입법적 기구가 나중에 1861년 5.16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가 이런 것들을 또 만들었습니다. 지 마음대로 법을 만들었어요. 알겠죠? 이게 바로 뭐냐? 국가 재건 최고 회의. 알겠어요? 그래서 국가 재건 최고 회의 의장 자리에 앉아서 별 2개였던 박정희가 별 4개를 달고 나라를 마음대로 쥐락펴락 했었어요. 지금 어디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터키죠, 터키. 터키 실패한 쿠데타죠? 박정희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성공한 쿠데타를 하고 난 뒤에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지 멋대로 법을 만든 게 바로 뭐냐? 바로 이 국가재건 최고의 의장 자격으로 여기에서 법을 마음대로 만들었습니다. 알겠죠? 자, 이거 누가 만들었다고요? 박정희가 만든 박정희. 박정희 밑에서 이 박정희 하던 일을 배운 놈이 바로 누구냐면 전두환이에요. 알겠어요? 전두환 이놈이 만든 게 바로 뭐냐면 국가 보위 비상 대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줄여서 국보위라고 해요. 줄여서. 오케이? 국가 보위 비상 대책.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짓밟고 지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초입법적 기구인 뭘 만들었다? 국보위를 만들었어요. 국가보위 비상 대책. 이것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초입법적 기구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법을, 강압적인 법을 지들 멋대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입법기구의 절차적인 입법 과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법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뭐라고? 초입법적 기구. 가보개혁 때 뭐가 있었다고요? 궁극기무처. 박정희 때 뭐가 있었다고? 국가재건 최고위. 전두환 때 뭐가 있었다고요? 줄여서 국보위. 알겠죠?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데 줄여서 국보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보개혁 때는 궁극기무처에서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었다. 됐죠? 자, 온건계합파가 주도하고 궁극기무처를 중심으로 해서 개혁을 추진했으나 자주적으로 추진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동그라미에서 자주 여기가 좀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뭐냐면 교정청이라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민비가 만든 기구죠. 민비가 동학농민운동 때 농민군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개혁기구로서 만든 게 교정청이에요. 그래서 교정청의 요구사항을 여기서 받아들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교정청의 개혁안들을 초입법적 기구인 궁극기무처가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동학농민운동 때 신분제를 폐지하자 이런 주장이 나와야 안 나와요?
동학농민군들이 신분제 폐지 주장이 나왔죠? 이 신분제 폐지 주장이 가보개혁 때 반영돼요, 안 돼요? 됩니다. 봉건적인 학습을 타파하자, 신분제를 폐지하자, 이런 가보개혁의 계획 가운데 일부는 우리 동학농민운동 때 농민군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라고 봐요. 이런 점을 보면 뭐예요? 가보개혁은 자주적인 면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좀 어려운 거예요. 이거 되게 고차원적인 것인데 다시 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옛날에 한번 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이랬잖아요. 개항하고 가보개혁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개항과 가보개혁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이 두 가지 전부 다 자율적인 면도 있고 또 뭐도 있다고? 타율적인 면도 있다. 이 두 가지 양면성, 개항의 자율성, 가보개혁의 자율성, 타율성,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우리 보세요. 다시 옛날에 했는데 이거는 개항을 보자. 개항은 일본 놈들 때문에 강제로 개항을 당한 면이 있죠. 그게 뭐예요? 자율성이에요? 타율성이에요? 타율성이에요. 우리가 일본한테 강제로 개항을 당했다. 뭘 보면 강제로 개항을 당했다고 얘기할 수 있냐? 논거가 뭐냐? 논거. 이거 보세요. 항상 우리가 논술할 때도 주장이 있잖아요. 주장글 뒤에 뭐가 있어요? 그걸 뒷받침하는 뒷받침 문장이 있어야 되죠. 이 뒷받침 문장이 바로 뭐예요? 논리적 근거니까 논거입니다. 우리는 일본한테 강제로 개항을 당했어. 다시 말하면 이걸 더 집약적으로 더 고등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우리의 개항은 타율적인 개항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일본 놈들한테 강제로 개항을 당했어 라고 하는데, 이걸 고등학교식으로 문장을 바꿔보면 우리의 개항은 타율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의 개항은 타율적이다라고 주장했으면 우리의 개항이 타율적이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뒷받침하는 게 바로 뭐냐? 운요 사건이죠. 일본 놈들이 강압적으로 배를 끌고 와서 한포사기를 가하고 우리를 겁주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를 협상 테이블로 강제로 끌어내가지고 강제로 도장을 찍게 만들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타율성이죠. 그러나 우리가 개항을 볼 때 우리의 개항은 반드시 타율적인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율성도 있었다. 그죠? 주장. 우리의 개항은 타율성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자율적인 면도 있었다. 주장이죠? 그럼 그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논거가 있어야 되죠. 이게 논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논술할 때, 논술문을 쓸 때는 주장글, 뒷받침 문장 이게 있어야 돼요. 그죠? 논거가 있어야 돼요. 논거. 그래서 우리의 개항은 자율적인 면도 있다. 뭐가 자율적일까요? 흥선 대원군 때부터 벌써 빨리 개항을 하자는 사람도 있었죠. 아까 얘기한 세 사람 누구예요?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이렇게 초기 개항파들도 개항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일본이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가 개항을 하자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잖아요. 두 번째, 민비나 고종임금도 대원군을 몰아내고 어때요? 개항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 이제 안에서 문 열고 서양 근대화 세력, 서구 합리주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자. 알겠어요? 서양의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문을 열려고 하고 있는데 일본 놈들이 운요 사건을 이렇게 가지고 강제로 짓밟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율적인 면과 자율적인 면이 있다라고 개항에서 설명했죠. 그것처럼 가보개혁도 마찬가지다. 가보개혁도 가보개혁의 내용을 보면은 자율적인 면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면이 자율적이냐? 가보개혁의 내용을 보면 동학농민운동 때 또는 그 이전에 갑신정변 때 우리가 개혁하려고 했던 내용이 가보개혁에 반영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본 놈이 시킨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죠.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자율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일본 놈들이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우리의 개혁을 가보개혁을 강제적으로 끌고 가기 이전에 벌써 우리 스스로가 민씨정부가 동학농민군들의 주장을 반영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뭐가 있어요? 교정청이에요. 그래서 이 교정청을 보면은 가보개혁이 자율적인 면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보개혁은 일본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일본 놈들이 침략을 위해서 편의적으로 쟤네들한테 필요한 법들을 많이 만들었다라고 볼 때는 타율적이지만, 그러나 가보개혁도 잘 뜯어보면 내면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개혁이 반영된 점, 그리고 교정청처럼 우리 스스로가 개혁을 하려고 준비했던 기구 그 주장들이 반영된 점, 이런 점들을 보면 자율성이 있었다라고 해야 돼요. 좀 어렵죠. 초등학교 애들한테 가르칠 필요도 없고요. 알겠어요? 근데 중급, 고급에서는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항과 가보개혁의 자율성과 타율성 이런 문제. 알겠죠? 그래서 헷갈리기 쉬워요.
건국경호처를 중심으로 해서 초창기에는 자주적으로 추진되었다. 갑신정변의 정강, 동학농민군의 개혁 요구가 많이 반영되었다. 줄 그으세요. 그리고 자주적 위에 있는 자주적이라는 그 단어에 연결지어 놓으세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처음에는 이렇게 일본이 추진했지만 자주적인 내용들이 많이 반영됐어요. 자, 1차 갑오개혁. 되게 우리가 갑오개혁 그러면 1차 개혁을 말합니다. 잘 보세요. 첫째, 왕실과 정부 사무를 분리할 것. 줄 거세요. 왕실과 정부 사무를 분리할 것. 두 번째, 6조를 8개, 6조가 뭐죠? 2호의 병영, 공, 이 6가지 파트죠. 중앙의 행정부서를 6개로 나눈 거죠. 이걸 8개로 나눠서 아문으로 고쳤어. 이게 뭐라고요? 1차 갑오개혁 때문에 중요합니다. 8아문을 두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나왔어요. 과거제도가 폐지됐어요. 잠깐 여러분 그 리마인드 해보세요. 언제 과거제도를 처음 시행했죠? 우리 역사에서 언제 과거제도를 처음 시행했더라? 고려 광종 958년이에요. 고려 광종 958년에 과거제도를 처음 시행했죠. 후주 사람 쌍기의 건의로 958년에 시행된 과거제도가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됐어요. 거의 몇 년 동안 시행된 시험제도입니까? 1000년 가까이 시행된 시험제도 우리나라에서. 그게 언제 폐지됐다고?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됐어요. 그래서 근대적 관리 채용 시험이 시행되게 됐죠. 과거제도가 폐지된 대신에. 그 다음에 개국기원을 사용하고 경무청을 신설하고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경무청 신설 같은 것들은. 근데 개국기원 사용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개국기원 사용. 개국기원 사용은 1392년 조선이 세워졌잖아요. 이게 개국 1년이에요. 그래서 1894년에서 1392년 빼면은 502년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해를 개국 502년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 놈들이 이렇게 하라고 한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청나라 연호를 쓰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청과 관계를 끌어놓기 위해서 개국기원을 너희들이 개국 조선이 세워진 게 1392년이니까 그때를 개국 1년 이렇게 해라. 그로부터 1894년이니까 개국 502년 이렇게 표현해라. 알겠죠? 그래서 이게 갑오개혁 때 이루어진 일이다. 됐죠? 정치적인 면에서 봤고요. 경제적인 면에서는 재정 일원화, 조세 급납제. 조세 급납제가 뭔지 알죠? 조세를 뭘로 내게 했다고? 돈으로 내게 했습니다. 전에는 쌀이나 배로 냈던 것을 돈으로 내게 했어요. 조세 급납제. 그 다음에 은본위제, 도량형 통일. 중요 표시해놓으세요. 도량형 통일. 미터법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미터법을 쓰기 시작한 게 언제라고요? 갑오개혁 때부터 미터법을 쓰게 했습니다. 이 미터법을 쓰게 했어요. 미터법을 쓰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미터법 씁니까? 지금 대기 몇 평방미터에서 살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나요? 우리가 지금 아파트 평수로 하지 말고 평방미터로 고쳐서 사용하도록 법으로 다 규제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도반인데 가면 전부 평방미터로 써있지만 뒤에다가 가로 열고 뭐라고 써놨어요? 평이라고 쓰지 않고 숫자만 써놨어요. 이게 우리 민족의 근성입니다. 일본 놈들이 그렇게 바꾸려고 야 미터법 써라고 일제시대부터 했어도 우리 안 써요. 그리고 몇 평, 몇 마지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이게 우리 민족이 아주 대단한 점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전통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 끈질김. 그죠? 근데 왜 일본 놈들이 미터법을 바꾸려고 했을까요? 지네들을 위해서요. 지네들은 서구화 해가지고 이미 메이 주신 이후로 미터법을 다 쓰고 있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전부 다 몇 평, 몇 마지기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땅을 뺏으려고 야 너 땅 얼마나 갖고 있냐고. 몇 마지기인데요? 몇 마지기가 뭐야? 말지기라는 게 뭐죠? 씨앗 한 마리를 뿌릴 수 있는 넓이의 땅이에요. 말지기. 알겠어요? 그래서 대개 한 200평 정도를 한마지기라고 합니다. 논 200평 정도를 한마지라고 하죠. 그럼 200평 정도는 쌀 한 마리를 가지고 200평에다가 뿌리면 맞을 정도의 넓이라고 해요. 말지기가. 근데 그렇게 마지기라든지 평이라든지 이렇게 전통적인 도량형을 쓰고 있었는데 이걸 미터법으로 바꾼 이유는 뭐냐? 지네들의 침략을 용이한 이 도량형이 같아야 우리나라에서 뺏기가 쉽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뭐예요? 갑오개혁 내용이 뭐야? 타율적인 면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갑오개혁 안에는 자율적인 성격이 있다. 아까 얘기했죠. 은본위제도를 시행하고 도량형을 통일하고
기타 신분제가 철폐됐습니다. 중요합니다. 갑오개혁 가운데 신분제가 철폐. 잠깐 보세요. 우리가 갑오개혁 이전에 갑신정변이 있었고요. 갑신정변과 갑오개혁 이전에 동학농민운동이 있었죠. 먼저 같은 해지만 동학농민운동이 먼저죠. 여기서도 신분제 폐지가 주장됐었죠. 김옥균이가. 그래요 안 그래요? 동학농민운동도 신분제 폐지 주장했었는데 그 주장이 실천된 건 언제예요? 갑오개혁 때. 오케이? 그러니까 갑신정변 때도 신분제 폐지가 주장됐지만 실패했고, 동학농민운동도 신분제 폐지가 주장됐지만 동학농민운동 자체가 실패했기 때문에 신분제가 폐지된 건 아니에요. 근데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신분제도가 폐지된 건 언제예요? 갑오개혁 때. 근데 미안하지만 신분제가 법적으로는 폐지됐지만 야 이제 앞으로 노비제도 없어 이렇게 했지만, 법으로는 그랬지만 양반 상관 구분도 없어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어때요? 길 가다가 상껏들이 양반 많으면 아이고 나으리라고 해요 안 해요? 바로 옵니다. 그러니까 법은 없었지만 아직도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의식이 남아있어요. 이 의식까지도 없애자라고 주장한 게 언제적 얘기냐? 언제적 얘기냐? 독립협회 때문에. 독립협회 때 만민공동회에 누가 올라왔어요? 백정, 박성춘이 올라왔죠. 나는 우리나라의 개백정 박성춘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분제가 폐지됐어도 아직도 우리는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백정이지만 나도 이 나라의 주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국가니까요. 그죠? 평등사회가 됐는데 아직도 우리는 신분차별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이미 신분제는 갑오개혁 때 폐지됐지만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여전히 뭐예요? 양반 상등 구분이 남아있었어요. 사실은 지금도 우리는 어때? 1%만 살고 나오는 정도 되겠죠. 꿀꿀꿀 해보세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게 더러운 겁니다. 내가 왜 맨날 화내고 막 수업 시간에 열받고 그럴까요? 이렇게 우리가 취급받으면 안 되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는 이 사회가 꼴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막 반미 그러잖아요. 미국이 아니라 미국이 만든 이 자본주의가 전 세계를 더럽게 만들고 전 세계 사람들을 경쟁적으로 만들고 전 세계 사람들을 착취하는 구조 때문에 미국이 초창기 때는 괜찮았거든요. 민주주의하고 말이죠. 미국 독립전쟁하고 할 때는 멋있는 나라였어요. 오브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포 더 피플 이렇게 링컨이 수염 달고 나와서 얘기할 때만 해도 괜찮은 나라였어요. 근데 그 이후로 미국이 2차 대전 끝나고 아주 신자유주의 이걸 하면서 특히 레이건 이후에 미국이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세계 패권국가로서 팩스 아메리카나를 추구하고 하다 보니까 거의 다 미국 때문에 약소민족들은 더 살기 힘든 그런 구조가 된 것입니다. 전 미국 한 번도 안 갔어요. 오락에도 안 가요. 비자가 나온 지 제가 90년도에 비자가 갔는데 한 번도 안 갔어요. 오락에도 안 갔어요. 오락 한 번도 특별히 없지만. 아니 근데 있어요. 내 친구가 그 중학교 때 친구가 1m 90이었어요. 키가. 중학교 때 그렇게 큰 놈이 없었습니다. 근데 김혜영주라고 이렇게 악수를 하면 손이 완전히 들어가요. 걔 손 아기 속에. 그런 놈이 미국 가가지고 중학교 때 이민 갔는데 여기서 견디지 못하고 한국에서 워낙 깡패짓을 많이 해가지고 중학교 때 그래가지고 미국 가서 흑인 사는 동네 가가지고 슈퍼마켓 했답니다. 근데 이제 흑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칼 들고 돈 내라 하고 캐시 이거 함 열고 그러려면 총 가지고 쏴버렸대요. 바닥에 대고 막. 그래가지고 흑인 애들이 자기보다 더 크잖아. 덩치가 더 무섭게 생기고. 그래서 나중에는 거기 또라이 한국인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건드리지 말자 해가지고 그 슈퍼마켓은 아무도 안 건드렸대. 걔 슈퍼마켓 돈을 많이 번 거야. 그러니까 돈 뺏어간 놈들이 없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한테 그거 되팔고 자기는 또 다른 데 가서 또 슈퍼마켓을 개척해가지고 어느 날 찾아왔어요. 한국에. 내가 이제 이름이 특이하니까 그때는 전국에 전화번호가 이렇게 두꺼운 거 있죠? 거기 뒤져가지고 우리 찾아왔어요. 제가 만났는데 얼마나 등치가 크냐면 제가 처음에 결혼 막 하고 프라이드 처음 나왔을 때 그걸 탔는데 프라이드 차에 안 들어가요. 너무 등치가 커가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타지? 막 그러면서 애가 꾸겨서 다시 집어넣긴 했는데 그런 애가 덴버에서 살고 있는데 자꾸 오라고 놀러 오라고 그러는데 오라는 사람 있어요.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지금? 개돼지. 그러면 안 되겠죠. 한 번 사람을 태어나가지고 멋있게 살다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개대 취급받으면 되겠습니까? 신분제 철폐. 법적으로 언제 신분제가 철폐했다고 우리는? 가보개혁 때 철폐됐다. 알겠죠? 그 다음에 고문과 연자법 폐지. 연자법이 뭔지 알죠?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자식이나 내 친척까지 끌려드는 거죠? 그 다음에 조혼을 금지하고. 조혼은 언제 생겼었어요? 우리가 조혼을 시작한 게 언제부터더라? 삼국시대부터인가요? 민며느리 때부터요? 너무 청나라. 청나라예요? 어디서 역사를 배웠길래 이렇게 다 중구난방이죠? 원 간섭기 때. 기억나세요? 원나라 놈들한테 여자를 조공으로 바쳤잖아요. 그래서 원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딸들을 일찍 시집 보냈습니다. 언제부터라고? 원 간섭기 때. 조혼 풍습이 있었는데 폐지됐어요. 과부 개가를 허용하고 과부 재가를 허용하고. 자, 이렇게 그 1차 개혁 다시 정리합니다. 자, 보세요. 보기 드세요. 1차 개혁은 중앙 정치 제도를 바꿨어요. 이것만 알아두면 돼요. 왕실과 일반 정치를 구분했다. 정치는 의정부에서 하고 왕실 사무는 국내부에서 하도록 따로 구분했어요. 알겠죠? 두 번째는 뭐냐? 6조를 뭘로 바꿨다고? 탈아운. 이것만 알면 돼요. 중앙 정체들을 바꾼 게 1차 개혁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제입니다. 신분제를 철폐하고 과거제도를 없애고 음본제도 도량형 이게 전부 다 언제라고요? 1차예요. 1차.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 놓으시고 1차 됐죠? 네. 알겠어요? 1차 개혁 어디 중심으로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군국기무처. 됐나요? 네. 군국기무처.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특히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신분제도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철폐되었다. 과거제도도 폐지되었다. 연자제 고문제도가 폐지된 게 전부 다 가보개혁 1차입니다. 자, 그리고 2차 김홍집 내각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강압적으로 개혁을 추진했던 군국기무처가 폐지되고, 자, 홍범 14조를 발표한 게 언제라고요? 2차 개혁 때 홍범 14조. 그래서 가보개혁의 방향을 명문화시켜 놓은 이 글이 바로 홍범 14조입니다. 삼국간섭으로 일본 세력이 약화되면서 2차 개혁은, 2차 김홍집 내각은 박영효, 김홍집 연립내각이었죠. 근데 친일파인 박영효가 찌그러졌겠죠. 일본이 깨졌으니까 삼국간섭으로. 그래서 박영효가 실각하고 일본 세력이 약화되면서 박영효가 개혁을 주도했었는데 실제로 개혁이 별로 진행되지 못했어요. 삼국간섭 때문에. 삼국간섭 이후에 개혁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각제도를 시행하고 탈아문 중심으로 내각제도를 시행하고, 두 번째 지방간 권한 중요해요. 지방간 권한을 대폭 축소해서 사법권과 군사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모아보세요. 우리 조선시대에는 관찰사나 지방 수령들이 행정만 하지 않고 뭐예요? 재판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또가 마을 동원에 앉아서 재판을 하죠. 추장이를 잡아다가 변사또가 벌 주고 이게 전부 다 어디예요? 동원 마루에서 변사또라는 행정관이 재판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사법권까지 있었는데 행정권 이외에 사법권과 군사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빼버리고 행정권만 갖도록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제적 얘기예요? 2차 개혁 때. 알겠죠? 지방 제도를 개편한 건 언제라고요? 2차 개혁. 더 중요한 거 보세요. 지방 전국을 8도에서 뭘로 바꿨나? 23부로 외워야 합니다. 내가 이런 말 잘 안 하죠? 외우는 말 안 하죠? 23부가 설치된 게 언제라고요? 23부가 설치된 게 언제라고? 가보개혁 2차 개혁 때. 가보개혁 2차 개혁. 알겠어요? 내가 왜 이걸 애들한테도 막 외우라고 하냐면, 전국을 23부로 나누었다 이 말이 나오면 몇 년이라는 얘기예요? 1894년이라는 얘기죠. 알겠죠? 근데 뒤에 가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전국에 있는 13도 의병들이 일어나서 13도 창의군을 만들었다라고 13도가 나오면 이건 언제적 얘기냐? 광무개혁 이후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1897년 이후에는 13도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요. 1894년부터 1897년까지는 전국이 뭐였다고? 23부였어요. 그 전에 1392년부터 1894년까지는 전국이 뭐였어요? 8도였어요. 이렇게 지방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지방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준연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료에 문제 주어줄 때 뭔지는 모르겠는데 23부라는 표현이 나왔다 그러면 적어도 몇 년 이후란 얘기야?
1894년 가보개혁 2차 개혁 이후 일이고 언제 이전이라는 얘기예요? 광무개혁 이전 사이에 있는 사건이구나라고 판단해야 돼요. 그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논거가 23구예요. 오케이? 됐어요? 아주 중요하잖아요. 지방제도 전국을 8개로 쭉 500년 동안 8개로 나눠놨다가 이 8개로 나눈 것을 23개로 쪼개놓은 게 언제라고? 가보개혁 2차 개혁 때고. 그리고 다시 이것을 13개로 나누는 게 언제라고? 광무개혁 이후고. 됐죠? 그래서 일본놈한테 완전히 먹히기 이전까지는 13도였어요. 13도. 그래서 우리가 의병연합을 13도 창의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의외로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사법권 독립 아까 얘기했죠? 지방관이 갖고 있는 사법권, 군사권을 빼앗았다. 이런 얘기예요. 한성 사법학교를 설치하고 교육 입국 조서 발표라고 씁니다. 아주 크게 써놓으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의외로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요.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했어요. 고종임금이 가보개혁 때 뭘 발표했다고요? 교육 입국 조서. 내용 들어보니까 뭐예요? 교육만이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살길이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학교를 많이 세우자, 기술학교를 세우자, 외국학교를 세우자, 사범학교를 세우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무슨 학교예요? 한성 사범학교다. 무슨 학교? 외국학교다. 썼어요. 교육 입국 조서. 누가 했다고? 고종임금이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했다. 됐죠? 그 다음에 3차 김홍집 내각은 삼국간섭 이후에 일본 세력이 약화되고 개혁을 주도하던 박영일과 실각해서 동검개혁파와 칠러파 연립내각으로 개혁이 없었습니다. 거의. 그리고 을미사변 이후에 4차 김홍집 내각. 됐어요? 4차 김홍집 내각에서 몇 차 가보개혁이 이루어진다고? 몇 차 개혁이 이루어진다고요? 3차 개혁. 그 3차 개혁을 가보개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을미개혁이라고 한다. 됐나요? 그래서 을미개혁은 급진적인 아감파천으로 개혁이 중단됐지만 을미개혁 때 이루어진 개혁 내용이 뭐냐?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줄거세요. 건양이라는 연호를. 그러니까 개국기원을 사용한 것은 딱 몇 년? 1년밖에 없어요. 몇 년? 1894년 한 해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뭐예요? 건양 1년 이렇게 된 겁니다. 됐어요?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됐죠? 됐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렵게 출제할 때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아무 판단 자료를 주지 않고 그냥 개국기원 502년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럼 이게 몇 년이란 얘기예요? 1894년이란 얘기예요. 알겠죠? 이렇게 나온 게 제일 어려워요. 난이도가 제일 높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하게 주어질 때 이런 게 되게 어려운 문제로 나와요. 그 다음에 개국기원을 사용했고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했고 여러분 잘 봐보세요.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하다가 다시 연호가 바뀐 게 언제예요? 언제 바뀌었어요? 1897년 광무로 바뀌었죠? 그죠? 연호가 바뀌었어요. 또 광무에서 1907년 고종이 퇴위하고 순종이 즉위하면 뭘로 바뀔까요? 융희로 바뀌어요. 융희.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국기원은 몇 년이라고? 1894년 개국기원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뭐죠? 1895년에 건양이라는 연호를 건양. 그래서 건양 연호를 사용하다가 나중에 언제? 1897년에 광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알겠죠? 그리고 1907년에 융희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이 기준들 됐어요? 건양이 몇 년이라고? 1895년. 그러니까 건양 1년, 2년, 3년 있다가 다시 뭘로 바뀌었어요? 광무 1년 이렇게 바뀌었겠죠. 다시 옵니다. 진의대를 설치했고요. 왕실 수호기한 그런 근위대죠, 근위대. 그 다음에 단발령을 시행하고 중요합니다. 태양력, 종로법을 실시하고 잘 알죠? 이렇게 가보개혁이 을미개혁까지 1차, 2차, 3차로 전개되더라. 복잡하죠? 김홍집 내각이 1차, 2차, 3차, 4차 내각이 있는데 거기에 1차, 2차 그 내각 때는 1차, 2차 개혁 4차 김홍집 내각 때 몇 차 개혁이라고? 3차 개혁, 을미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기쯤 오면 되게 포기하는 엄마들이 생겨요. 아 이거 복잡해 장난 도저히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데 포기하지 마세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잘 구분해 놓은 구분입니다. 역사는 구분이에요. 구분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지금 제가 모르는 거예요. 구분하는 법을
구분하는 기준들을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단다 이렇게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통합 농민운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